새로운 가난이 온다는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제2기계 시대가 가져온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요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죠. 우선 신진경 선생님. 왜 나부터야? 라는 이 얘기를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다. 달라졌죠. 네, 어떻게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단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전과 달라진 것들 중에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거는 지금 이제 일을 하는 우리도 예를 들면은 지금 촬영하는 이 컨텐츠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여기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어떠한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비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무슨 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이전의 노동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가 컨텐츠를 생산하고 자기가 어떤 뭐 이제 사용 설비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자기가 뭐 차나 뭐 집이나 이런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이제 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일종의 등록을 하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게 일종의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 노동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어떠한 그 매체 역할을 한 게 바로 스마트폰이죠.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저도 이제 뭐 에어비앤비니 뭐 우버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우버가 없으니까 카카오 택시니 카카오 대리니 이러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의 그 이 서비스 서비스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제 그냥 필드만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하지만 절대 대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별점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감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일종의 어떠한 이 규율, 사회적 규율에 내면화된 형태로서 이게 저장되는 거고, 그것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거 없이는 또 살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일상생활.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어떠한 그 바깥의 뇌인 거잖아요. 우리의 뇌를 바깥에다가 놔둔 일종의 부차적인 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 뭐 3권이라 이런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4대 보험 같은 것도 없고 너희는 다 개인 사업자고. 저는 이거 보면서 화물연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화물 노조라고 안 하고 화물연대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노동자인데 노동을 막 할 때는 시킬 때는, 근데 다른 한편 복지나 뭐 이런 식의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그러니까는 이런 식의 이제 뭔가 그 기존의 어떤 그 근대적 노동, 자본주의의 어떤 노동시장 안에서 이제 노동자의 정체성과는 굉장히 달라졌다. 근데 이러한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제 좋아서 사업자가 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의해서 착취되는 노동 주체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스마트폰을 바탕으로 하는 물질적 변화에서 가장 비롯된다라는 인식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뭐랄까 스마트폰으로 정말 인간 주체가 바뀌었냐라는 질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어떤 인식론적인 변화냐, 인간 존재론적인 변화냐, 인식론적인 변화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점으로 삼는 거는 뭐 모더니즘적인 인간의 탄생,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어떤 뭐 인간 존재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은 구성을 하고 추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해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떠오르고 있는 신유물론이나 신유물론. 이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담론을 지배하고 담론에 맞추어서 인간 존재를 변화해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반대로 추적했을 때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물질적 조건의 변화 하나가 인간 존재를 바꾸는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PC 이용 같은 경우에는 PC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떠한 커뮤니티 활동, 거기 안에서 학습되고 경험되는 어떠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의 이런 것들을 흡수해가는 변화는 되게 제한적인 변화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되게 이용자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이용자들, 커뮤니티를 막 적극적으로 내가 향유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온라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오프라인 정체성만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제한적인 소수들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의 세상이 딱 도래를 해버리면서 이제는 모두에게 있어서 온라인 정체성이 오프라인 정체성과 거의 동등한 것 혹은 호환 가능한 것으로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생산재를 누구나 한 명씩 가지게 되었다라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개인 사업자로서의 이 적극적인 자본주의 시장의 참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물질적 조건이 스마트폰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부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런 변화들 안에서 반대로 우리가 앞에서 담론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포스트 모던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동물화된 인간들의 모습 같은 것들이 정말 저는 약간 더 어떤 최악의 버전으로 달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론의 영역에서 예상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혹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이야기했던 어떤 버전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더 어떤 최악의 방법들로서 인간 주체를 변형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 되게 암울하신 것 같아요. 그 네.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저 원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대단히 본질적으로 다른 도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여기서는 마치 이제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 시대가 본질적으로 나뉘는 것처럼도 쓰고 있지만 사실 뭐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은 미디어 학자들 뭐 맥루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도 얘기했지만 뭐 전화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매체 자체가 인간의 감각을 확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연장선이라는 거죠. 팔이 늘어나듯이 전화나 이런 통신 기기들이 그렇게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매체의 일종이라는 면에서 사실 스마트폰 역시도 인간의 감각의 확장 도구인데 문제는 아까 이제 박인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생산 수단으로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용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어떤 전능감 같은 걸 준다는 거죠. 근데 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그 생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보긴 어렵죠. 사실은 생산 수단이라고 요즘 이제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 생산 수단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세서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서버에 모아놓고 그것을 굉장히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지 그게 생산 수단이 되는 거죠. 플랫폼 노동 시대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물론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개개인들을 그런 플랫폼에 종속시켜서 착취당하기 쉽게 만드는 도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있으면 내가 굉장히 유능해지고 외부에 이제 외장 하드가 하나 더 있고 그 하드에서 뭐든지 물어보면 번역도 해주고 심지어 요즘 뭐 사진 찍어서 이미지에 올라와 있는 텍스트들도 다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내가 마치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잘 착취당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인 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 뭐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2 기계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구멍 없이 촘촘하게 더 잘 착취당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제2 기계 시대인 것이고 그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전반적으로 훨씬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착취당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연결과 개별화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이 책에서 약간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 우버가 택시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든 상거래는 다 연결 비용이잖아요. 옛날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한 게 그 사람들이 공자가 비판했던 게 그 지점이야.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는데 돈을 번다는 거 아니에요. 장돌뱅이들. 예. 근데 사실은 공자가 그 연결 비용을 파악을 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건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은 이제 그 연결 시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개별화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사실은 노동자는 개별화시키는 걸 선호하고 재화는 연결시키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본 입장에서는 시장은 커지고 생산자는 개별화되는 것. 이게 자본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반대되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구글이나 우버나 이런 자본들이 행해왔던 그 방식대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고 있었던 게 문제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박헌 선생님 말씀대로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연결되었다는 착각을 자본이 자꾸 우리한테 심어주고 반대로 뒤에서는 자꾸 개별화시키는 것, 노동자들을 자꾸 개별화시키는 것. 그래서 연결의 주체를 자기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 그래서 책임의 소재만 개별 노동자한테 그렇죠. 제시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연결은 우리가 할 테니 니네는 연결되는 우리를 따라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을 좀 가져오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저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아닐까. 연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아니 근데 그 너무나 많은 이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상인들이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것에 그 일종의 커미션을 받는 건데 그렇게 받은 것보다 너무나 많이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 보면은 우리 같이 지금 학고 유튜브 수익도 1도 안 나는 학고 유튜브에도 광고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악랄하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 컨텐츠 개별 컨텐츠를 만드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 자원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그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지만 이거를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개별적 존재들이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특히나 비가시화되는 것이 노동자들의 연대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 올해 되게 핫했던 법안이 국정감사에서 이슈도 되긴 했는데 망사용료 관련된 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망사용료라는 거는 한국에서 어쨌거나 통신사들이 망을 설치한 거에 대하여 너네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물리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 스마트폰 세계의 변화에 연결을 에 대한 이 제공비를 어느 정도까지 과연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싸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망 접속료, 그러니까 너네가 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더라도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만 권한을 비용을 물리겠다 했는데 이제는 사용한 만큼 내라. 너네가 더 많이 썼으면 더 많이 내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우려가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게 거대 공룡 기업들 간의 지금 이권 싸움인데 이 거대 공룡들 간의 이권 싸움들 그러니까 컨텐츠 프로바이더들과 지금은 이제 통신사들 간의 싸움인 거죠. 근데 얘네들의 싸움이 어느 쪽이 승리하고 어느 쪽이 패배하더라도 그 피해는 사용자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승리해서 망사용료를 더 많이 물리면 이쪽은 우리한테 구독료를 높이겠죠. 반대로 이쪽이 승리해서 이쪽이 망사용료에 대해 더 많이 받을 수 없게 되면 그 얘네들은 우리한테 통신비를 높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느 쪽이 기업이 승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손해는 개인들이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 같은 게 가장 첫 번째. 근데 그거는 정작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미래 사회에 대한 공공성의 상상력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떤 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가 다니고 뭐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어떤 편의를 위한 사용의 개념으로서만 지금은 얘네들은 자본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어떤 공유의 개념 그리고 어떤 공공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모일 수는 없어도 광장처럼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기 내재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상상력을 다 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건 다 사용의 문제고 이익의 문제고 너네들이 그거에 대한 비용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만 환원이 되니까, 이런 어떤 이중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이번에도 잘 여실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망사용료나 이런 이제 그 데이터 기업들이 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기는 새로운 가난이 온다에는 이제 생태 위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를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합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 있다고 했나? 미국의 여러 곳에 있는데 텍사스 전력의 30%를 그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쓴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인터넷 기업들이고, 사실은 그 인터넷 기업들이 그런 에너지 낭비나 그런 자원에 대해서 제대로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책에도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탈세를 해왔고, 비슷비슷한 데이터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탈세를 하면서 온갖 조세 토피처를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다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결국 다 우리 개개인들, 지구 전체 생태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비용을 물려야 된다. 그리고 이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지구의 생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다 하나하나가 다 지구에 부담을 지운 에너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다현사,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청년을 위한 현대사, 이런 거 읽는 느낌이었어요. NL들의 필독서. 근데 그런 책들이 꺼방에 막 굴러다니니까 이제 빼서 읽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어릴 때 사회적 인식을 좀 바꿔놓잖아요. 주류적인 역사만 공부하다가 지금 그 책들의 학문적 가치를 떠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잘못됐다는 거를 일러주고 사회 구조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었던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약간 저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는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나 이 시대의 지금 여론이나 이 시대의 노동자 화물연대를 때릴수록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 이상한 현상, 이런 노동자를 탄압하자 이게 구호가 될 수 있다는 게 역대 가장 노조를 혐오하는 노동자 시대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대가 왜 도래했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식인들이 구조적인 사고를 안 하고, 대표적인 게 문학이잖아요. 문학이 지금 글을 쓰는 젊은 작가들 중에 사회 구조적인 사고를 하면서 글을 쓰는 사람은 결단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제가 본 바. 결단코? 단 한 명도? 단 한 명. 저는. 그건 님 생각이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있겠죠. 네. 없어요? 제가 어딘가에. 볼 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구조적 틀이 우리 40대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책들은 낡았고 먹히지도 그런 않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들이 새로운 필요한데. 어떤 스키마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역할을 이 책이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이렇게 딱 그런 과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뭐 동아리방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학습을 당하잖아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뭐 책을 뭐 읽고 뭐 아무튼 노래도 불렀지만 이제 그런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도 뭐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연하게나마 그런 걸 학습을 하면서 이제 배웠는데 지금 대학생들한테는 그런 학습의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문화도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약간 잠입 침투해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할 수 네. 있는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기존의 어떠한 사유의 체계를 그러니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의 그런 어떤 창구 자체를 더 이상 이제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요즘 이제 이대 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사상 주입이다. 사상주의. 세뇌다. 뭐 이런 세뇌. 식으로. 근데 사상주입이 사실은 필요한 거. 왜냐면 그 친구들도 사상주입을 당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사상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책을 보면 그게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꾸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의 영역은 비정치적, 탈정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 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메타인지가 안 틀이 되는 필요한 거예요. 메타인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칼럼에 썼는데 그 가을 축제 때 이번에 대학 가을 축제 때 장벽이 등장했잖아요. 펜스가 학생 회비를 낸 학생들만 공연을 볼 수 있고. 그거 옛날부터 네. 있었지 않았나요? 그런 거? 진짜요? 네, 저는 요번에 이제 돈이 워낙 많이 되니까. 강연 다니면서 처음 이제 그 얘기를 동시다발적 여러 군데서 들어가지고 학생 봤더니 회비를 낸 학생과 안 낸 학생을 어떻게 구별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강대에서 축제를 한다. 그럼 서강대생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강대생 중에서 다시 학생 예비를 낸 사람들만 띠를 이렇게 두게 티켓을 해요. 줘요. 네. 콘서트장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체크를 하듯이 미친 거야? 그래서 장벽을 쳐놓고 그 장벽 너머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죠. 들어간 사람은 학생 예비를 낸 학생, 못 들어간 애들 학생 예비를 안 낸 쩔이고. 아니 안 들어간 애들도 있잖아. 난 안 들어갈 거야. 거부.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못 들어간 거죠. 그것도 못 학생 예비를 안 들어간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했더니 뭐야? 86세대들이 막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학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제 대동제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대동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너무 곳이고. 오랜만에 들어봐. 무릇 대동제란 무릇 대동제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공간이고 심지어 마을 주민들까지 다 함께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막 분기탱천을 하시는데 젊은 세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어때서? 당연히 돈 낸 사람이 보고 돈 안 낸 사람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금 특히 이제 뭐 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세계관, 소비자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일적인 체계, 이데올로기 체계이고 그 바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86세대나 저희 X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이제 제2차 사회화, 아까 뭐 다연사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제2차 사회화를 하잖아요. 사상주의. 네. 광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있었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주도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 보면 파란 알약을 먹은 거지.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잊혀졌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 이전과 다른 거죠. 보는 거지. 그런 면에서 과거에도 뭐 우리 역시도 자본주의에 세뇌된 상황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숨쉴 구멍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새로운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박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세뇌를 한다. 주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어떤 빨간 약을 먹는다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는 어떤 대한우파들한테 전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매트릭스를 비유를 들었는데 진짜 못 들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되게 당황했어요. 고전 영화예요, 고전 영화. 네. 본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오히려 너네가 그렇게 좌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잠식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각성해야 된다. 너네가 오히려 지금 사회 구조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
얼마나 남성이 착취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빨간 약을 먹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정반대 미러링으로 전유되고 있는 이런 레딧. 상황까지 오니까 이게 뭐가 정치적이고 뭐가 탈정치적인가, 뭐가 이념적이고 뭐가 탈이념적인가 이런 것들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시대가 온 거죠. 사실 기준이 있는데 예, 그거를 숨기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12구 사태만 해도 정부가 제일 먼저 한 게 연기를 뺏는 거였잖아요. 유족들 다 개별화 시켜버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들만 주소록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책과 맞물려서 저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결은 우리가 독점을 해. 니네는 다 개별화되어 있어. 왜냐면 그래야 자기들한테 맞서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영리하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글이나 뭐 우버나 이런 데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연결은 우리가 독점하고 니네는 다 개별화된 상태로 남아 있어. 개별화된 니네는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 정보가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으니 우리가 제공하는 대로 따라와 인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제 뭔가 이런 정치 영역, 사회 영역 이런 데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스마트폰을 버려?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대안적 상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이버펑크적인 논리이기는 한데 사이버펑크에서 결국에 주인공들이 기업에 맞서서 대결을 하는 방법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기술을 해킹하고 전유하고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저항을 기술로서 수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스마트폰에는 다른 해석적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활용 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의 원하는 방식으로 매뉴얼 매뉴얼에 갇혀 있는 거겠지. 그 사용 그러니까 방법.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해킹을 한다던가 혹은 이거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의 연결 방식을 시도한다던가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뭐 그렇잖아요. 텔레그램 같은 거 텔레그램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 세계에서 유지할 수 있는 개인 사적 대화 같은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범죄의 온상 뭔가 범죄 행동들만이 거기에서 있을 것 같은 플랫폼인 것처럼 또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중첩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주류 어떤 메이저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오히려 자발적인 연결 그들끼리 가능한 어떤 방식의 연결 같은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도 그런 면에서는 탈중앙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가치적 비전을 인정을 했었던 건데 실제로는 전혀 탈중앙화 되지 않고 거래소가 지들끼리 뭔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개인 거래자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또 개인 거래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너무 나이브하게 믿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래적인 가치 같은 것들보다는 당장의 한탕주의랑 결합을 했죠. 이익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이런 것들을 뭐 환원해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진지한 가능성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또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기술 철학자 중에서 앤드류 핀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히 그런 얘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죠. 기술 코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술 속에 이미 저항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기술 코드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사이버펑크 같은 데서 나오는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 내부에 그것에 저항하는 그 코드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 기술이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지만 그 지배를 깨고 나갈 수 있는 열쇠도 거기 기술에 들어있다라는 게 이제 기술 코드라는 개념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기술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저항의 씨앗을 만들어낼 것인가인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주소록을 정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소록을 탈취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발표하겠다라는 식의 대응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민들레라는 유사 언론이 했던 짓은 사실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예요. 그거 원하지 않는 가족들도 있었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일단 폭로해놓고 그 옛날 방식이거든요. 90년대 80년대 했던 방식.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할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저항이었고 그것이 아니면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저항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블록체인 같이 우리가 파해할 수 없는 서로의 어떤 비밀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어떤 지도부가 그걸 독점하고 너네 이게 옳은 거니까 우리를 따라와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느 정도 가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되게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운동, 이 진보적인 운동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운동 방식에 대한 환멸 같은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극우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결국 불투명한 소수의 어떤 정의를 독점한 몇몇 물론 정의로운 사람들이겠죠.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지금 지배 집단보다 정의롭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역시도 어느 정도 부패하고 썩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막아낼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핀버그가 얘기하는 그런 기술 코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안들에 대해서 다음 타임에 좀 깊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 네.